청송장 어귀에서 바구니를 아는 안악들이 수군댔습니다. 그 집 총각 인물은 난다더라. 허나 그 아비가 너무 악착 같아 탈이라지. 남들은 그 집 소리만 들어도 고개를 저었지만 연화의 가슴은 묘하게 먼저 뛰었습니다. 세상 입방아는 매섭다 해도 그 집만큼은 제 살림 마음을 알아줄 것만 같았거든요. 집에 돌아온 연하는 부모 앞에 단정히 앉아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혼처를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짐도 많이 꾸리지 않고 꼭 필요한 것만 묶어 그 집 소슬대문을 찾아갔지요. 허나 도만수 노인은 인사도 다 듣기 전에 코를 훌쩍이고는 느릿하게 말했습니다. 말로는 다들 살림 잘한다 하더라. 내 눈으로 한번 보아야겠다. 그리하여 내민 것은 초라한 무 토막 하나와 시든 나물 한 줌. 이것 하나로 한 달 반찬을 만들어 보아라. 연하는 눈 하나 깜빡이지 않고 받았습니다. 어르신, 한 달이라 하셨습니까? 이 정도 재료면 석 달은 넉넉히 쓸 수 있사옵니다만. 헌데 말입니다. 그 집 대문이 다시 열리던 날 들어온 것은 반찬거리가 아니라 집안의 뼈가 시릴 만큼 험한 일이었지요. 이제 그 내막을 풀어볼까 합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지금 듣고 계신 곳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마음으로 찾아가 감사 인사 전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 시작합니다. 경상도 깊은 산자락 아래 청송골이라 불리는 마을이 있었지요. 산세가 푸르고 물이 맑아 사람 살기에 나쁠 것이 없건만 그 마을에서 유독 한 집만은 지나가는 바람조차 비켜간다 하였습니다. 도만수라 불리는 노인이 사는 집이 바로 그곳이었지요. 도만수는 젊어서부터 남다른 구석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이 학문이나 무예에 남달랐으면 좋으련만 하필 인색함에 남달랐으니 마을 어른들 사이에서조차 혀를 차게 만드는 위인이었지요. 뼈에 사무쳤다 함은 비유가 아니라 실로. 그 인색함이 피와 살 사이에 엉겨붙어 때려 해도 떼어지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쌀독 뚜껑을 열 때마다 그 노인의 눈알은 매처럼 날카로워졌지요. 주걱으로 쌀을 퍼담을 적에도 한 톨이라도 독 바깥으로 떨어지면 노인은 허리를 구부려 그것을 집어 올리고는 가슴을 쓸어내리곤 하였습니다. 한 톨의 쌀이 그에게는 하나의 재산이요, 하나의 근심이었던 셈이지요. 바람이 세차게 부는 날이면 창호에 바른 문풍지가 우는 법인데 보통 사람이라면 바람이 세구나 할 것을 도만수는 벌떡 일어나 문풍지를 어루만지며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이놈의 바람이 기름값을 잡아먹는구나. 풀 한 번 더 먹이려면 그것도 다 돈이요. 문풍지에 바른 기름 몇 방울이 아까워 잠을 설치는 사람이니 그 인색함의 깊이를 가히 짐작할 만하였지요. 그러나 천지가 무심하지 않아서인지 그토록 모난 아비에게서 뜻밖의 반듯한 아들이 났으니 이름이 도윤이었습니다. 도윤은 키가 훤칠하고 이목구비가 단정하여 장에 나가면 아낙네들이 한 번씩 고개를 돌려보고는 했지요. 얼굴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성품 또한 고닫습니다. 마을 어른을 만나면 허리를 깊이 숙여 절을 올렸고 아이들이 개울에서 놀다 넘어지면 달려가 일으켜 세워주었으며 남의 짐이 무거워 보이면 말없이 어깨를 빌려주는 청년이었지요. 동네 사람들 사이에서 도윤은 을의 신랑감으로 오르내렸습니다. 홍기가 찬 딸을 둔 집에서라면 누구나 한 번쯤 넘겨다 보았을 터이지요. 봄이면 봄대로, 가을이면 가을대로 혼담이 흘러들었으나 그 혼담이라는 것이 번번이 한 고비를 넘기지 못하고 끊어졌습니다. 까닭인즉 아비 도만수의 소문이 마을 안팎으로 자자했기 때문이지요. 장터 느티나무 아래서 안악들이 빨래를 두드리며 수군거리는 소리가 그러했습니다. 총각이야 나무랄 데가 없지. 얼굴도 곱고 심성도 어질고
헌데 말이다. 저 집에 들어가면 어찌 되겠느냐. 시아비가 밥 한 술을 더 푸는 것도 눈을 부라리는 양반인데 며느리가 들어간들 사람 구실을 하겠느냐. 그러게 말이다. 일은 소부리듯 시키고 밥은 참새 모이통만큼 내놓을 게 뻔한 집이지. 이런 말들이 바람을 타고 퍼지니 혼담을 들고 왔던 중매쟁이들도 하나둘 발길을 끊었습니다. 도윤의 나이가 20을 넘기고 23이 되어도 혼인 이야기는 매듭이 지어지지 않았지요. 도만수 자신은 그것이 제 탓인 줄 모르고 혹은 알면서도 모른 체하고 요즘 세상 처녀들이 눈이 높아하며 투덜거릴 뿐이었습니다. 도윤은 아비의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 한구석이 답답하였으나 혀를 거스를 수는 없는 노릇이라 입을 다물고 있었지요. 밤이면 사랑방 처마 끝에 걸린 달을 바라보며 자기 팔자가 이토록 꼬인 것이 아비의 주머니 탓인지 제 복이 박한 탓인지 알 길이 없어 한숨만 깊었습니다. 한편 청송골에서 선역으로 고개 하나를 넘으면 선역마루라 불리는 작은 동네가 있었는데 그곳에 연하라는 이름의 처녀가 살고 있었지요. 연하는 나이 20살에 얼굴이 수수하고 몸이 단단했으며 손재주가 비상하여 바느질이며 길쌈이며 못하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처녀에게도 마을에 퍼진 소문이 하나 있었으니 그것은 검소를 넘어선 인색함이었지요. 연하의 인색함은 도만수의 그것과는 결이 조금 달랐습니다. 도만수가 가진 것을 빼앗길까 전전긍긍하는 쪽이라면 연하는 무엇이든 허투루 쓰이는 꼴을 참지 못하는 쪽이었지요. 밥상에 앉으면 국그릇에 손이 가기도 전에 머릿속으로 샘부터 돌렸습니다. 이 국에 된장이 얼마나 들었나? 파를 저리 넉넉히 썰 것까지 있었나? 저 물의 양이면 내일 아침 국물까지 쓸 수 있었을 텐데. 이런 생각이 숟가락보다 먼저 움직이는 것이었지요. 식구가 국을 한술 더 뜨면 연하는 눈살을 모으며 이렇게 쏘아붙이곤 하였습니다. 한술 더 드시면 내일 아침은 맹물에 밥을 말아야 합니다. 그 한술이 다 살림이에요. 웃음보다 샘이 먼저 나오는 성정이라 함께 밥 먹는 이의 목구멍이 절로 좁아지곤 했지요. 이웃 안악이 찾아와 수다라도 떨려하면 연하는 부엌에서 나오면서도 손에 든 조리를 놓지 않고 오래 앉아 계시면 아궁이 불이 식습니다 하여 손님의 낯을 붉히기 일쑤였습니다. 연하의 부모는 딸의 이런 성정에 속이 타들어갔지요. 아비 연씨는 밤이면 아내와 마주 앉아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저 아이가 살림을 못하는 게 아니라 너무 잘하는 게 탈이야. 시집을 가야 할 터인데 저런 소문이 퍼져서야 누가 며느리로 들이겠나. 어미 또한 눈시울을 붉히며 고개를 저었으나 딸 앞에서는 차마 내색을 하지 못했지요. 겉으로는 태연한 채 했으나 혼사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가슴속에서 불씨가 꺼지는 듯한 심정이었습니다. 실제로 선역마루 안팎으로 연하에게 혼담을 넣겠다는 집은 씨가 마른 지 오래였지요. 연하 자신도 그런 소문을 모르지 않았을 터입니다. 허나 그녀는 제 성정을 고칠 생각이 없었지요. 밥상에 앉아도 젓가락질이 조심스러웠고 살림 하나하나가 늘 긴장으로 팽팽히 당겨져 있었습니다. 느슨함이란 것을 허락하지 않는 성품이 집안 전체를 굳게 얼어붙게 하였으니 선역마루 연시댁은 웃음소리가 드문 집이었지요. 이렇게 두 집안은 한쪽은 아비의 인색함 때문에 다른 한쪽은 딸의 인색함 때문에 이유는 달라도 혼사가 막힌 근심이라는 하나의 매듭으로 같은 한숨을 끌어안고 살았습니다. 청송골과 선역마루 사이에 놓인 고개 하나가 서로의 존재를 가로막고 있었지요. 그러던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연하가 선역마루에서 쓸 소금과 기름을 사러 청송장에 나갔지요. 청송장은 닷새마다 서는 큰 장이라 인근 고을 사람들이 모여들어 북적이는 곳이었습니다.
연하는 장터 한편에서 소금값을 깎고 있었는데 바로 옆 포목전 처마 아래서 안악 서너시 둘러앉아 수군거리는 소리가 귓가에 스며들었지요. 청송골 도윤이 말이다. 참 아깝지 않으냐. 저리 반듯한 총각이 아직 장가를 못 가다니. 아깝고 말고. 허나 시합이 될 양반이 워낙 쪼잔하잖느냐. 며느리가 들어가면 새벽부터 밤까지 부려먹고 밥은 새 모이통에 담아줄 사람인데 누가 제 발로 그 집 문턱을 넘겠느냐. 그러게. 총각 복이 없는 게 아니라 아비 복이 없는 거지. 안악들은 혀를 차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고 이야기는 이내 다른 집 소문으로 흘러갔습니다. 허나 연화의 귀에는 그 말이 모처럼 박혀 좀채 빠지지 않았지요. 보통 사람이라면 그런 집에는 시집가지 말아야지 하고 고개를 돌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연하는 달랐지요. 가슴이 두근거린 것입니다. 그것은 두려움의 두근거림이 아니라 기이하게도 희망의 두근거림이었습니다. 연하는 장바구니를 내려놓고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았지요. 아끼는 것을 흉으로 여기지 않을 집이 있을지도 모른다. 아니, 아끼는 것을 알아볼 집이 바로 저기가 아니겠는가. 제 인색함을 흉이 아닌 쓸모로 여겨줄 곳, 제가 숨막힌다 느끼지 않아도 될 곳. 연하의 머릿속에서 도윤이라는 이름과 도만수라는 이름이 맴돌았습니다. 돌아오는 길 고갯마루에서 바람이 치마폭을 스쳤으나 연하는 멈추지 않았지요. 발걸음이 기이하리만큼 가벼웠습니다. 집에 돌아온 연하는 부모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지요. 평소 감정을 드러내지 않던 딸이 두 볼에 엷은 홍조를 띠고 있으니 부모는 무슨 일인가 싶어 눈을 크게 떴습니다. 연하가 고개를 한번 숙였다가 올리며 입을 열었지요. 어머니, 아버지, 제가 갈 곳을 정했습니다. 청송골 도만수 댁에 며느리로 들겠습니다. 방 안에 정적이 내렸습니다. 아비 연씨는 귀를 의심하듯 고개를 갸웃거렸고 어미는 입을 벌린 채 말을 잇지 못했지요. 이윽고 어미의 눈시울이 붉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딸이 시집가겠다는 말을 이 집에서 듣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기 때문이지요. 아비가 떨리는 음성으로 물었습니다. 정령이냐? 그 집이 어떤 집인지 모르지 않을 터인데. 연하는 고개를 끄덕이며 담담히 대답했지요. 알고 있습니다. 알기에 가는 것입니다. 더 이상의 말은 필요치 않았습니다. 연하는 짐을 꾸렸는데 그 짐이라는 것이 보따리 하나에 다 들어갈 만큼 단출하였지요. 옷가지 몇 벌, 바느질 도구, 그리고 어미가 손수 지어 넣어준 주머니 하나. 연하는 그 보따리를 어깨에 메고 선영마루 집을 나섰습니다. 어미가 대문 앞까지 따라 나와 등을 바라보았지요. 불러 세우고 싶은 마음과 보내주어야 하는 마음이 뒤엉켜 입술만 달싹거릴 뿐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비는 방 안에 남아 벽을 보고 앉았는데 그의 어깨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지요. 고갯길을 오르는 연하의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바람이 옷자락을 스쳤고 산새가 울었으며 풀잎 끝에 매달린 이슬방울이 햇살에 반짝였지요. 연하는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눈에 담으며 걸었습니다. 난생 처음 품어보는 설렘이라는 것이 가슴 안에서 조용히 뛰고 있었지요. 그것이 기쁨인지 두려움인지 아니면 그 둘이 뒤섞인 것인지 연하 자신도 분명히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발이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 뒤를 돌아보지 않는다는 것, 그것만이 확실하였지요. 고개를 넘자 청송골이 눈 아래로 펼쳐졌습니다. 기와 지붕과 초가 지붕이 뒤섞인 마을 한가운데 유독 높은 소슬대문 하나가 보였지요. 도만수의 집이었습니다. 연하는 보따리 끈을 한번 여미고 다시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렇게 두 짠 집안의 인연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지요. 청송골 도만수의 집 소슬대문은 높았으나 칠이 벗겨져 군데군데
나뭇결이 드러나 있었지요. 문은 크되 손질에는 인색한 주인의 성정이 문짝에까지 배어 있는 듯 하였습니다. 연하는 그 대문 앞에 서서 보따리를 내려놓고 옷매무새를 가다듬었지요. 등에 땀이 배어 있었으나 얼굴에는 흐트러짐이 없었습니다. 연하가 대문을 2번 두드리고 공손히 허리를 숙여 목소리를 올렸지요. 도만수 어르신 댁이라 들었습니다. 선영마루에서 온 연하라 하옵니다. 이 집 며느리가 되고자 찾아왔사옵니다. 대문 안쪽에서 한참이나 아무 소리가 없었습니다. 닭이 모이를 쪼는 소리, 바람에 처마 끝 풍경이 달그락거리는 소리만 흘렀지요. 이윽고 안에서 질질 끄는 신발 소리가 들리더니 문이 삐걱 열리고 도만수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노인의 첫인상은 바싹 마른 감나무 같았지요. 키가 작고 등이 약간 굽었으며 눈은 가늘되 그 속에서 번뜩이는 빛이 사나웠습니다. 도만수는 문 앞에 선 처녀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천천히 훑어보았지요. 신발이 낡았는지, 옷감이 무엇인지, 보따리 크기는 어떠한지 그 모든 것을 값으로 환산하듯 눈알이 움직였습니다. 코끝에서 흡 하는 소리가 나왔습니다. 코웃음이었지요. 며느리라. 들어 못할 말은 아니로되 입으로야 누군들 못하겠느냐. 도만수는 팔짱을 끼고 대문 기둥에 등을 기댔습니다. 연하는 허리를 숙인 채 꿈쩍도 하지 않았지요. 노인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해마다 봄이면 어디서 흘러든 처녀가 와서 며느리를 하겠다. 살림을 맡기라 하더니 보름도 못 채우고 울면서 나갔다. 그러니 내가 이 집에 들 사람에게 한 가지를 묻는 법이 있느니라. 도만수는 몸을 돌려 부뚜막간 쪽으로 느릿느릿 걸어갔지요. 연하는 대문 안으로 발을 들여 마당 한편에 섰습니다. 마당은 넓었으나 화초 하나 없이 황토빛 흙이 단단히 다져져 있었고 한쪽 구석에 장독대가 줄지어 있었으나 독의 수가 적어 허전한 느낌이었지요. 이윽고 도만수가 부뚜막간에서 나왔는데 손에 든 것이라곤 작고 초라한 무. 토막 하나와 시든 나물 한 줌이었습니다. 노인은 그것을 마당 한가운데 턱 소리가 나도록 내려놓았지요. 이것이 내 시험이다. 이 푸성기 한 뿌리로 한 달 반찬을 꾸려봐라. 아침, 점심, 저녁 하루도 거르지 말고 이것만으로 상을 차려야 한다. 도만수의 눈이 가늘어지며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꾸리지 못하겠거든 왔던 길로 되돌아가면 그만이니 부끄러울 것도 없다. 마당에 긴 정적이 내렸지요. 처마 밑에서 제비가 지저귀었고 담장 너머 어딘가에서 닭이 꽃기어 울었습니다. 그 고요 속에서 연하의 얼굴을 지켜보던 도만수는 처녀가 울거나 당황하거나 분을 사귀는 모습을 기대했을 터이지요. 그러나 연하는 그 어느 쪽도 아니었습니다. 코끝에서 가벼운 바람소리가 새어나왔으니 콧방귀였지요. 도만수의 눈썹이 꿈틀거렸습니다. 연하가 고개를 들어 노인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한 달이라 하셨습니까? 이 정도 재료면 석 달은 넉넉히 쓸 수 있사옵니다만. 도만수의 팔짱 낀 자세가 흐트러졌지요. 양팔이 스르르 풀리며 손이 허공에 멈추었습니다. 노인은 눈을 깜빡이며 처녀를 다시 보았지요. 연하의 눈에는 허세도 겁도 없었고 다만 셈을 마친 사람 특유의 담담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오호라. 도만수의 입에서 탄성인지 의심인지 모를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예사 처녀가 아닌 모양이구나. 좋다. 한 달을 지켜보마. 그리하여 연하의 시험이 시작되었지요. 연하는 그날부터 부뚜막간을 제 영역으로 삼았습니다. 먼저 무토막을 살폈지요. 크기가 어린아이 주먹 2개를 합쳐놓은 정도였는데 연하는 그것을 만지고 두드리고 냄새를 맡아 무의 상태를 가늠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칼을 잡았지요.
보통 사람이라면 물을 서너 토막으로 잘라 국에 넣거나 채를 썰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연화의 칼질은 달랐지요. 물을 먼저 얇은 편으로 점이되 그 편의 두께가 종이장에 가까웠습니다. 한 올 한 올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가늘고 섬세하게 썰어낸 뒤 그것을 다시 세 무리로 나누었지요. 첫째 무리는 소금에 절여 장독에 넣었고 둘째 무리는 그늘에 널어 말리기 시작했으며 셋째 무리는 된장 한 숟갈과 버무려 뚝배기에 재워두었습니다. 나물 한 줌 역시 허투루 다루지 않았지요. 줄기와 잎을 분리하고 줄기는 데쳐서 무침 재료로, 잎은 잘게 다져 된장에 섞어 양념거리로 갈무리하였습니다. 데치고 남은 물은 버리지 않고 단지에 담아두었는데 그 물이 나물 국물의 밑간이 되었지요. 아침이 오면 연하는 절인 무 서너 올을 꺼내어 참기름 한 방울 아니 반방울이라 해야 옳겠지요. 을 떨어뜨려 소박한 무침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밥 한 그릇을 넘기기에 넉넉하였지요. 낮이 되면 뚝배기에 재워둔 된장물을 조금 떠내어 장아찌 삼아 상에 올렸고 저녁이면 나물 데친 물에 말린 물을 불려 넣어 맑은 국을 끓였습니다. 하루가 지나도 재료는 줄지 않는 것 같았지요. 연하의 손끝에서 재료는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형태를 바꾸고 맛을 달리하고 다시 태어났습니다. 같은 무이 돼 아침에는 아삭한 무침이었다가 낮에는 짭조름한 장아찌가 되었고 저녁에는 구수한 국이 되었으니 밥상을 받는 도만수조차 입맛을 탓할 틈이 없었지요. 닷새째 되던 날 도만수는 부뚜막간을 슬쩍 들여다보았습니다. 장독 안에는 아직 절임이 남아 있었고 그늘진 선반에는 말린 나물이 가지런하였지요. 노인의 눈에 당혹의 빛이 스쳤습니다. 겨우 닷새인데 줄어든 기색이 보이질 않는구나. 열흘이 지나도 부뚜막간의 풍경은 크게 다르지 않았지요. 연하는 절임의 간이 짙어지면 물을 약간 타서 새로운 맛을 내었고 말린 무는 불려 쓰되 불린 물마저 국물 밑천으로 돌렸습니다. 한 방울의 물도 한 올의 섬유질도 버려지는 법이 없었지요. 20날이 되었을 때 도리어 반찬의 가짓수가 늘었습니다. 연하가 절인 무의 일부를 햇볕에 바짝 말려 묵나물을 만들었기 때문이지요. 묵나물은 들기름에 살짝 볶으면 고소한 밑반찬이 되었고 물에 불리면 다시 국거리가 되었으니 하나의 재료가 두세 번 되살아나는 셈이었습니다. 집안 식구들 이라 해봐야 도만수와 도윤 둘뿐이었으나 밥상을 받을 때마다 고개를 갸웃거렸지요. 어제와 같은 재료인데 오늘은 전혀 다른 맛이었고 그제의 국물이 오늘은 볶음의 밑간으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한 달이 차는 날 아침 도만수는 장독마루 앞에 섰지요. 독뚜껑을 열어보니 안에는 아직 묵나물 한 움큼이 고이 담겨 있었습니다. 노인은 한참 동안 그것을 내려다보다가 천천히 뚜껑을 덮고 마당으로 나왔지요. 연하가 빗자루를 들고 마당을 쓸고 있었습니다. 도만수는 그 등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지요. 한 번, 두 번, 세 번. 마치 저도 모르게 끄덕여지는 것 같았습니다. 마음에 들었다. 이 집 며느리로 받아들이겠노라. 연하가 빗질을 멈추고 돌아보았지요. 노인의 얼굴에는 인색한 사람 특유의 경계심 대신 같은 부류를 알아본 자의 묘한 만족이 서려 있었습니다. 연하는 허리를 깊이 숙여 예를 올렸지요. 그런데 마루 끝에 서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사람이 있었으니 도윤이었습니다. 도윤의 얼굴에는 기쁨이 없었지요. 도리어 턱이 굳어지고 눈빛이 어두워졌습니다. 도윤은 어려서부터 아비의 인색함 아래서 자랐지요. 밥을 한 그릇 더 달라 하면 쌀이 아깝다. 소리를 듣고 신발이 찢어져도 기버 신어라는 말만 들으며 컸습니다. 친구 집에 놀러 가면 과일이며 떡이며 넉넉히 나오는 것을 보고
속으로 삼킨 눈물이 한두 번이 아니었지요. 아비 하나의 인색함에도 숨이 막히는데 그보다 더 매서운 인색함을 지닌 여인이 며느리로 들어온다니 도윤의 가슴은 납덩이를 삼킨 듯 무거웠습니다. 아비 한 사람도 벅찬 판에 저보다 독한 짠물이 이 집에 뿌리를 내리면 나는 숨이나 쉴 수 있겠는가. 혼례는 간소하게 치러졌지요. 도만수가 혼례 비용을 아꼈으니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초라한 혼례상 앞에서 연하는 얼굴을 가린 채 절을 올렸고 도윤은 형식에 따라 절을 받았으나 눈빛에는 온기가 없었지요. 혼례를 치르고 난 첫날 밤 도윤은 방 한가운데에 선을 긋듯 이불을 갈라 놓았습니다. 그리고 벽을 보고 누우며 말했지요. 아비의 뜻에 따라 혼례는 올렸으나 나는 그대를 아내로 여기지 않겠소. 서로 살을 섞는 일도 정을 나누는 일도 없을 것이요. 연하는 등 돌린 남편의 뒤통수를 한참 바라보았지요. 어둠 속에서 그녀의 눈이 한번 깜빡였고 입술이 가늘게 떨리다가 다시 굳었습니다. 한참 뒤에야 연하가 입을 열었지요. 알겠습니다. 마음에 없는 것을 억지로 구하지는 않겠습니다. 그 목소리는 담담하였으나 이불 위에 놓인 연하의 손끝이 희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둠이 그것을 감추어 주었지요. 그 밤 방 안에는 두 사람의 숨소리만 있었고 그 숨소리 사이에는 건널 수 없는 냇물 같은 것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연하는 천장을 바라보며 뜬 눈으로 밤을 새웠지요. 바람이 문풍지를 울렸으나 이 집에서는 그 바람 소리마저 돈으로 환산되는 법이었습니다. 연하는 그것을 알면서도 이 집을 택한 것이지요. 알면서도 택한 길이기에 돌아갈 곳은 없었습니다. 이튿날 새벽 연하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일어나 부뚜막에 불을 지폈지요. 밥을 짓고 마당을 쓸고 장독 뚜껑을 닦았습니다. 도윤이 방에서 나와 마당을 가로질러 갈 때 연하는 고개를 숙여 인사를 건넸으나 도윤은 고개를 돌려버렸지요. 연하의 눈에 잠깐 그림자가 스쳤으나 이내 빗자루를 쥔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사각사각 빗자루 소리만이 아침 마당에 고요히 울렸지요. 아비의 칭찬과 남편의 냉기 사이에서 연하의 하루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도만수 집의 아침은 해가 뜨기 전부터 시작되었지요. 어스름이 마당 위에 10개 깔려 있을 적 부뚜막간에서는 벌써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연하가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가마솥에 물을 올려놓으면 마당에서는 빗자루 소리가 사각사각 이어졌지요. 밥이 뜸을 들이는 동안 연하는 사랑마당으로 건너가 먼지 하나 없이 마루를 닦고 빨래터로 내려가 하루치 빨랫감을 두드렸습니다. 그 모든 일이 해가 솟아 첫볕이 처마 끝에 닿기 전에 끝나 있었지요. 도만수는 방문을 열고 마당으로 나설 때마다 연하의 손끝이 닿은 흔적을 살폈습니다. 장독대 뚜껑은 가지런히 닫혀 있었고 빨래는 한 올도 꼬이지 않게 널려 있었으며 마루에는 물기가 마르기도 전에 말끔해져 있었지요. 노인은 속으로 흡족한 기운이 차오르되 입 밖으로는 쉬이 내지 않았습니다. 다만 혼자 앉아 밥을 먹을 때 반찬 하나하나의 간이 지나치지도 모자라지도 않은 것을 느끼며 고개를 끄덕이곤 했지요. 내 눈이 틀리지 않았어. 이 며느리는 보통이 아니야. 그 자부심은 날이 갈수록 커져갔습니다. 어느 아침에는 마루에 걸터 앉아 연하가 마당을 쓰는 모습을 바라보다가 저도 모르게 한마디를 흘렸지요. 빗질이 고르구나.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아. 연하는 멈추지 않고 감사합니다. 어르신하고 짧게 받았습니다. 도만수는 그런 절제마저 마음에 들었지요. 칭찬을 받아도 흐늘거리지 않고 꾸중을 들어도 얼굴빛이 달라지지 않는 며느리. 노인에게 그것은 신뢰의 근거였습니다. 그러나 같은 집에 사는 도윤의 눈에는 전혀 다른 풍경이 비쳤지요.
도윤은 밥상에 앉아도 연하와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수저를 들 때 시선은 밥그릇에만 머물렀고 국을 뜰 때도 소리 없이 떠서 소리 없이 삼켰지요. 마당을 걸을 때 연하와 마주치면 발걸음을 돌리거나 부득이 지나쳐야 할 때에는 고개를 한쪽으로 꺾어 시선을 피했습니다. 말은 하루에 10마디를 넘기지 않았고 그마저도 밥 됐소? 물 좀 주시오 따위의 사무적인 것뿐이었지요. 연하는 그 냉기를 가슴으로 느꼈을 터이지만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듯 살림만 붙들었습니다. 남편이 시선을 피하면 먼저 비켜주었고 말이 짧으면 대꾸도 짧게 맞추었지요. 억지로 웃지도 억지로 말을 걸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밥상만은 빠뜨리지 않고 차려내었고 도윤의 옷은 해지기 전에 기워 놓았으며 방 안의 이불은 늘 해를 쬐어 보송보송하게 펴두었지요. 어느 날은 도윤이 밭에서 돌아와 마루에 앉아 신발에 흙을 털고 있었는데 문득 마루 옆에 놓인 대야에 물이 받아져 있는 것을 보았지요. 따뜻한 물이었습니다. 도윤은 그 물에 발을 담글까 말까 잠시 망설이다가 이내 대야를 밀쳐놓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지요. 부뚜막간에서 그 모습을 본 연하의 손이 잠깐 멈추었으나 다시 칼질을 이어갔습니다. 연하는 살림에 새는 구멍을 하나씩 찾아 막았지요. 아궁이에 불이 고르지 못하면 부젓가락으로 수채 자리를 바꾸어 열을 아꼈고 빨래를 헹구는 물은 2번 걸러 마당에 뿌려 먼지를 잡았으며 찢어진 창호지는 남은 조각을 이어붙여 한 장의 새 종이도 쓰지 않고 떼었습니다. 도만수가 허리춤에서 열쇠를 꺼내어야 열리는 곳간의 자물쇠마저 연하는 건드리지 않았지요. 주어진 것 안에서만 살림을 꾸리되 그 안에서 낭비란 있을 수 없다는 것이 연하의 법도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지요. 연하가 도만수에게 조심스레 다가가 앉았습니다. 노인은 사랑방에서 낡은 장부를 뒤적이고 있었는데 며느리가 무릎을 꿇고 앉아 고개를 들었지요. 어르신, 한 가지 여쭐 것이 있사옵니다. 무엇이냐? 뒷곳간에 묵은 곡식이 꽤 쌓여 있다고 들었습니다. 지난해 것과 재작년 것이 섞여 있는 모양인데 묵은 곡식은 해를 넘기면 벌레가 슬고 냄새가 배어 값이 크게 떨어지옵니다. 도만수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지요. 곡식 이야기는 그에게 곧 돈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어쩌자는 게냐. 묵은 곡식을 장에 내다 팔되 값이 오래 변치 않는 소금으로 바꿔두면 손해가 적을 듯합니다. 곡식은 해마다 새 것이 나오니 값이 내려가지만 소금은 사시사철 쓰이는 것이라 값이 흔들리지 않사옵니다. 도만수의 눈이 크게 떠졌지요. 곡식을 판다고? 내 평생 곳간에서 곡식을 빼판 적이 없다. 연하는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곳간에 두어 벌레 먹이가 되는 것과 장에 내어 쓸 것으로 바꾸는 것, 어느 쪽이 아끼는 것이옵니까? 방 안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도만수는 장부 위에 놓인 붓을 만지작거리며 셈을 돌렸지요. 묵은 곡식의 양, 현재 장시의 고가, 소금의 시세, 벌레 먹힌 곡식의 손해분. 노인의 눈알이 좌우로 바쁘게 움직이더니 이윽고 느릿느릿 고개가 아래로 꺾였습니다. 내 말에 일리가 있구나. 그리하여라. 연하는 이튿날 새벽 일찍 뒷곳간을 열고 묵은 곡식을 추려냈지요. 자루에 담아지게에 지고 장까지 나가 곡전 주인과 흥정 끝에 소금 서말과 기름 한 병을 바꿔왔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연하는 기름병을 가슴에 품고 걸었지요. 병이 깨질세라 조심하는 것이 아니라 한 방울이라도 새어나갈세라 걱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연하는 소금을 장독마루 옆 그늘진 곳에 고이 넣어두고 기름 한 병으로 장아찌를 새로 담그기 시작했지요. 그러며 도만수에게 말했습니다. 이 기름으로 장아찌를 두어 독 담그면
겨울 반찬 걱정은 놓으셔도 됩니다. 소금도 넉넉하니 절임도 할 수 있사옵니다. 도만수는 장독마루에 늘어선 독들을 바라보며 혀를 찼지요. 그러나 그 혀 차는 소리가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아까워서 차는 소리가 아니라 감탄을 삼키다 새어나온 소리였지요. 허허, 보통이 아니야. 우리 며느리는. 그 말이 마루 끝에 앉아있던 도윤의 귀에도 들렸습니다. 도윤은 아비가 며느리를 칭찬하는 소리를 들을 때마다 속이 뒤틀렸지요. 아비에게 평생 칭찬 한마디 듣지 못한 자신은 무엇이며 들어온 지 한 달 남짓한 여인이 저토록 인정을 받는 것은 또 무엇인가. 시기라 하기에는 자존심이 허락지 않았고 분노라 하기에는 까닭이 명확치 않았습니다. 다만 가슴속에서 알 수 없는 것이 꼬여올라 숨이 턱턱 막히는 것이었지요. 도윤은 마루에서 일어나 뒷마당으로 가버렸습니다. 연아가 뒤를 돌아보았으나 도윤의 등은 이미 담장 너머로 사라지고 있었지요. 연아는 손에 든 장아찌 단지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손끝에 묻은 된장 냄새가 코를 찔렀고 이 집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의 경계가 선명하게 느껴졌지요. 도만수의 칭찬이 쌓일수록 도윤의 벽은 두터워져만 갔습니다. 아비가 며느리의 솜씨를 논할 때면 도윤은 자리를 피했고 밥상에서 오늘 반찬이 괜찮구나 하는 아비의 말 한마디에도 수저를 일찍 놓고 방으로 돌아갔지요. 어느 저녁 도윤이 사랑방 처마 아래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달이 반쪽짜리로 떠올라 마당을 은빛으로 물들이고 있었지요. 부뚜막간에서는 연아가 그릇을 닦는 소리가 들렸고 안방에서는 도만수의 기침 소리가 간간히 새어나왔습니다. 도윤은 턱을 괴고 앉아 혼잣말을 중얼거렸지요. 아버지는 좋으시겠지. 제 마음에 꼭 드는 며느리를 들였으니. 허나 나는. 말끝이 흐려졌습니다. 나는 어떠냐고, 나는 이 집에서 어디에 서 있느냐고 묻고 싶었으나 물을 사람이 없었지요. 연아가 부뚜막간에서 나와 마당을 가로지르다가 처마 아래 앉은 도윤의 그림자를 보았습니다. 발걸음을 멈추었지요. 잠시 망설이는 기색이 있었으나 이내 고개를 숙이고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다가가지 않겠다 한 약속을 지키는 것이었지요. 허나 방문을 닫고 난 뒤 연아는 문에 등을 기대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쓰리게 아팠으나 그것을 무어라 이름 붙일 줄을 몰랐지요. 집안에는 아낌이라는 것이 구석구석 가득 차 있었습니다. 쌀 한 톨의 아낌, 물 한 모금의 아낌, 기름 한 방울의 아낌. 아끼고 아끼고 또 아껴 쓰되 정작 따뜻함은 어디에도 아껴둔 것이 없었지요. 웃음소리라는 것이 이 집 마당에 내려앉은 적이 언제인지 아무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아낌만으로 지탱되는 집은 벽은 단단하되 그 안이 차가운 석실과도 같았지요. 그러던 무렵이었습니다. 도만수에게 한 사내가 찾아왔지요. 차선비라 자칭하는 이 사내는 한성에서 내려왔다 하였고 두루마기에 갓을 갖춰 쓰고 말투가 번드르르 하였습니다. 마당에 들어서며 도만수에게 공손히 절을 올리더니 사랑방에 마주 앉아 이야기를 풀어놓았지요. 들은즉 어르신께서 살림에 밝으시고 재물을 다루는 솜씨가 이 고을에서 으뜸이라 하기에 찾아뵈었습니다. 도만수는 칭찬에 약했지요. 아끼는 것에는 달인이 돼 달콤한 말 앞에서는 귀가 얇은 사람이었습니다. 차선비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꿀물 같았지요. 한성 도성 안에 관가에 물건을 대는 길이 있사온데 비단과 약재를 넣으면 본전의 배가 되어 돌아옵니다. 다만 믿을 만한 분과 손을 잡아야 하기에 이렇게 발품을 팔아 어르신을 찾은 것이옵니다. 도만수의 눈이 반짝였지요. 평생을 움켜쥐기만 했던 돈이 불어난다는 말에 마음속에서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쌓아두기만 하던 은자가 더 큰 은자가 되어 돌아올 수 있다는 유혹은 인색한 자에게 가장 달콤한 독이었지요. 차선비는 며칠이고 드나들며 도만수의 마음을 주물렀습니다. 문서를 보여주고 관아의 인장이라며 도장을 내밀고 한성 큰 장의 시세를 읊었지요. 도만수는 밤마다 잠을 설치며 셈을 하고 또 했습니다. 연하는 차선비가 드나드는 것을 보았지요. 그 사내의 눈빛이 번들거리고 웃음이 지나치게 넓은 것이 거슬렸으나 시아비의 일에 며느리가 나서기는 어려운 법이었습니다. 다만 부뚜막간에서 그릇을 닦으며 가슴 한구석이 무겁게 가라앉는 것을 느꼈지요. 마당 너머로 차선비의 웃음소리가 사랑방에서 흘러나올 때 연하의 손이 잠시 멈추었습니다. 불길한 예감이라는 것이 혀끝에서 쓴맛으로 번졌으나 입 밖으로 내지는 못한 채 삼켰지요. 집안의 공기가 바뀌고 있었습니다. 도만수의 눈에는 탐욕의 빛이, 도윤의 등에는 외로움의 그림자가, 연하의 가슴에는 불안의 씨앗이 깃들고 있었지요. 그리고 그 씨앗은 머지않아 뿌리를 내릴 터였습니다. 가을이 깊어지던 어느 해질녘이었지요. 하늘이 붉은 빛을 잃고 잿빛으로 물들 무렵 대문이 거칠게 열리며 도만수가 비틀거리며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노인의 얼굴은 핏기를 잃어 잿빛이었고 입술은 바싹 말라 갈라져 있었지요. 걸음걸이마저 한쪽으로 기울어 금방이라도 넘어질 것 같았습니다. 마당에서 장작을 패던 도윤이 아비의 모습을 보고 달려갔지요. 도끼를 내팽개치고 뛰어가 노인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아버지, 어인 일이십니까? 이게 무슨 꼴이십니까? 도만수는 아들의 팔을 잡고도 몸을 가누지 못했지요. 사랑방 마루에 겨우 올라앉힌 뒤에야 노인은 품속에서 종이 한 장을 떨리는 손으로 꺼내었습니다. 그 종이는 구겨지고 땀에 젖어 있었으되 그 위에 적힌 글씨는 또렷하였지요. 빈 문서였습니다. 도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지요. 문서에 적힌 액수는 이 집 전체 살림을 팔아도 모자랄 만큼의 큰 돈이었습니다. 도윤이 아비를 다시 바라보니 노인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고 있었지요. 도만수가 그토록 쉽게 눈물을 보이는 것은 도윤이 태어나 처음 목도하는 일이었습니다. 노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지요. 그 차선비란 놈이 관아에 줄이 닿아 있다며 문서까지 보여주었다. 비단과 약재를 넣으면 본전에 고비된다 하기에 내가 그만 눈이 먹고 말았느니라. 도만수는 숨을 몰아쉬며 말을 이었습니다. 평생 동안 아끼고 모은 은자를 모조리 그자에게 맡겼다. 약속한 기한이 지나 찾아갔더니 노송주막은 텅 비어 있고 그 산에는 그림자조차 남기지 않았더라. 도윤의 입에서 신음 같은 소리가 새어나왔지요. 그러나 이야기는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뿐이 아니다. 그놈이 내 이름을 빌려 곳곳에서 돈을 꾸어갔더구나. 내 도장을 찍은 차용 문서가 여러 장 돌아다닌다. 그 빚이 모두 내 것이 되었다. 방 안에 침묵이 내려앉았지요. 부뚜막간 쪽에서 연하가 저녁 준비를 하는 기척이 들렸으나 사랑방 안은 세상이 무너진 것 같은 고요에 잠겨 있었습니다. 도윤은 빈 문서를 집어들었다가 다시 내려놓고 양손으로 얼굴을 감싸쥐었지요. 그날 밤이 지나기도 전에 일은 더욱 급박하게 돌아갔습니다. 이튿날 아침 해가 뜨자마자 삼거리 전당방에 곽주사라는 자가 험상궂은 산에 셋을 이끌고 대문을 밀치고 들어왔지요. 곽주사는 몸집이 크고 턱이 넓은 사내로 눈알이 부리부리하여 한번 노려보면 개도 짖지 못한다는 위인이었습니다. 도만수 영감, 빚을 갚으시오. 기한은 진작 넘겼소. 곽주사의 목소리는 마당을 울렸고 뒤를 따른 사내들은 대문을 지키듯 양옆에 서서 팔짱을 꼈지요. 도만수가 사랑방에서 기어 나오듯 나왔으나
어젯밤 꼬박 세운 탓에 얼굴은 더욱 쭈그러들어 있었습니다. 곽 주사, 시간을 좀 주게. 돈을 마련할 길을 찾아보겠네. 시간? 영감은 벌써 석 달을 미뤘소. 오늘은 더 기다릴 마음이 없소이다. 곽 주사의 손짓에 사내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지요. 뒤곡간 문을 걷어차듯 열고 들어가 남아있는 곡식 자루를 끌어냈습니다. 사랑방으로 쳐들어가서는 벼루를 집어들고 벽에 걸린 족자를 뜯어내고 장롱 서랍을 열어 비녀며 놀이개며 값이 나갈 만한 것을 닥치는 대로 보자기에 쓸어 담았지요. 도만수는 마당에 주저앉아 두 손을 비볐습니다. 도윤은 사내들에게 달려들어 막으려 했으나 덩치 큰 사내 하나가 어깨를 떠밀어 마루 바닥에 나뒹굴게 했지요. 이를 악물고 다시 일어서려는데 사내들이 이번에는 안방채 쪽으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안방 문을 열려는 순간 연하가 문 앞을 가로막고 섰지요. 몸이 작았으나 눈빛이 단단하였습니다. 안방은 안 됩니다. 사내가 코웃음을 치며 연하를 한 손으로 밀쳤지요. 연하의 몸이 비틀거리며 뒤로 밀려났고 마루턱에 걸린 발이 헛디디며 넘어질 뻔했습니다. 뒤에서 도윤이 달려와 연하의 팔을 부축했으나 그 힘에 함께 마루 끝에 부딪혀 두 사람이 엉겨 넘어지고 말았지요. 도윤의 팔꿈치가 마루에 부딪혀 욱신거렸고 연하는 무릎을 꿇은 채 치마자락이 찢어졌습니다. 두 사람이 이토록 가까이 마주한 것은 혼례 이후 처음이었지요. 그러나 서로를 살필 겨를도 없이 사내들은 이미 안방으로 들어가 이불장과 반다지를 뒤지고 있었습니다. 곽 주사는 그것으로도 모자라다며 마당에 선 도만수에게 다가갔지요. 이것만으로는 반도 못 채우오. 집 문서를 내놓으시오. 도만수의 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렸습니다. 집 문서. 그것은 이 집의 뿌리이자 대들보여 도만수가 세상에서 마지막으로 움켜쥐고 있는 것이었지요. 그러나 곽 주사의 눈에는 동정이라곤 한 점도 없었고 옆에 선 사내들의 팔뚝은 굵고 주먹은 단단했습니다. 도만수는 떨리는 다리로 일어나 방 안으로 들어갔지요. 벽장 깊숙한 곳, 이중으로 감추어둔 사이에서 누런 종이 한 장을 꺼내었습니다. 집 문서였지요. 노인의 손가락이 문서를 쥔 채 떨리고 있었습니다. 놓고 싶지 않은 것이 아니라 놓을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그러나 곽 주사의 손이 뻗어와 문서를 낚아챘고 그 순간 도만수의 손이 허공에서 오그라들었습니다. 보름이요. 보름 안에 이 집에서 나가시오. 곽 주사 일행이 물건을 짊어지고 대문을 나서자 마당에는 흩어진 잡동사니와 발자국만이 남았지요. 뒤곡간은 텅 비었고 사랑방에는 족자가 걸렸던 자리에 목구멍만 남았으며 안방의 반다지는 서랍이 빠진 채 벌어져 있었습니다. 그날 밤 세 식구는 텅 빈 사랑방 바닥에 나란히 앉았지요. 저녁밥을 지을 쌀도 없었는데 담 너머 이웃 노파가 사정을 짐작했는지 죽 한 그릇을 가져다 문 앞에 놓고 갔습니다. 연하가 그것을 들여와 세 개의 사발에 나누어 담았지요. 한 사발에 겨우 서너 숟갈 분량이었습니다. 도만수는 사발을 앞에 놓고도 손이 가지 않았지요. 고개를 떨구고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평생을 아꼈다. 한 푼이 아까워 잠을 설치고 한 톨이 아까워 등을 굽혔다. 그것이 한순간에 내 손으로 날려보냈구나. 노인의 울음은 마당까지 새어나갔지요. 도윤은 아비의 등을 바라보며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위로의 말이 나오지 않았지요. 아비를 원망해야 할지, 불쌍히 여겨야 할지, 자기 자신의 앞길을 타내야 할지, 모든 감정이 뒤엉켜 한마디도 가려낼 수가 없었습니다. 정적이 길어졌지요. 촛불도 없이 어둠 속에 앉아있는 세 사람의 그림자가 달빛에 희미하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그때
연하가 말없이 일어났지요. 사발을 내려놓고 허리를 편 뒤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잠시 밖에 다녀오겠습니다. 도만수도 도윤도 대꾸하지 못했지요. 연하는 방문을 열고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달이 높이 떠 마당을 은빛으로 물들이고 있었고 가을밤 바람이 싸늘하게 살갗을 스쳤지요. 연하는 뒤뜰로 향했습니다. 뒤뜰의 한 구석 감나무 아래 땅이었지요. 연하는 무릎을 꿇고 앉아 맨손으로 흙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삽도 호미도 없이 10손가락으로 흙을 긁고 파고 들어 올렸지요. 흙이 손톱 밑으로 파고들었고 손끝이 갈라져 피가 배어 나왔습니다. 연하는 멈추지 않았지요. 손가락이 단단한 무언가에 닿았습니다. 둥글고 차갑고 흙에 덮여 있던 것. 연하는 그것을 양손으로 감싸 쥐고 힘을 주어 들어 올렸지요. 항아리였습니다. 손바닥만 한 크기의 투박하되 단단한 옹기 항아리. 흙이 잔뜩 묻어 있었으나 뚜껑은 밀랍으로 꼼꼼히 봉해져 있었지요. 연하는 항아리를 품에 안고 일어섰습니다. 치마에 묻은 흙을 털지도 않은 채 달빛을 등지고 방으로 돌아왔지요. 방 안에 두 사람은 여전히 같은 자세로 앉아 있었습니다. 연하가 마루에 올라 항아리를 아비와 남편 사이에 내려놓았지요. 밀랍을 떼어내고 뚜껑을 열자 안에서 은빛과 동빛이 달빛을 받아 번쩍였습니다. 은전과 동전이 항아리 안에 그득 들어차 있었지요. 도윤이 숨을 멈추었습니다. 도만수의 울음이 뚝 그쳤지요. 방 안에는 금속이 부딪히는 조용한 소리만 남았습니다. 도윤이 목이 맨 듯한 음성으로 물었지요. 이것이 무엇이오? 어디서 난 것이오? 연하는 흙 묻은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놓고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모아둔 것이옵니다. 친정에 있을 적부터 실오라기 하나, 깨진 사기 한 조각이라도 팔 수 있는 것은 팔아 한 입씩 모았고 이 집에 온 뒤로도 장에 다닐 때마다 흥정에서 아낀 푼돈을 떼어 놓았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바뀌었지요. 연하의 목소리는 담담하였으나 그 담담함 아래에 오랜 세월의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말씀드릴까도 생각했으나 말씀드리면 곳간에 넣어두고 영영 꺼내지 못하시게 될까 두려웠습니다. 아끼기만 하고 쓰지 못하면 그것은 있는 것이 아니라 묻힌 것이니까요. 정녕 급할 때 쓰지 못하면 모은 보람이 없지 않겠습니까? 도만수는 고개를 떨군 채 한참 동안 말이 없었지요. 이윽고 노인의 입에서 낮고 갈라진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내가 이 집을 지킨다고, 살림을 지킨다고 그토록 아꼈건만 정작 이 집 사람을 지키지 못했구나. 며느리 하나가 맨손으로 모은 것에 기대는 신세가 되었으니 이보다 부끄러운 일이 있겠느냐. 노인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렀지요. 그러나 그 눈물은 아까의 통곡과 달랐습니다. 아까는 잃은 것에 대한 울음이었고 지금은 깨달은 것에 대한 울음이었지요. 도윤은 항아리를 내려다보고 다시 연하를 바라보았습니다. 흙이 묻은 치마, 갈라진 손끝, 피가 맺힌 손톱, 그리고 그 너머에 있는 여인의 눈. 그 눈은 원망도 자랑도 하지 않았고 다만 이제라도 이것을 쓸 수 있어 다행이다라는 빛이 고요히 서려 있었지요. 도윤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것은 벽이 무너지는 소리 같기도 했고 오랫동안 닫아두었던 문이 삐걱거리며 열리는 소리 같기도 했지요. 이 여인이 인색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지키려고 아꼈던 것이라는 것을 도윤은 그제야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밤은 깊었고 세 사람은 텅 빈 방에서 작은 항아리 하나를 사이에 두고 앉아 있었지요. 바람이 빈 곳간 문짝을 덜컹거렸으나 방 안에는 무언가 새로운 것이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름 붙이기 어려운 것. 아마도 그것은 신뢰의 첫 싹이었을 것이지요. 그 밤이 다하고
동이 트기 전 연하는 항아리를 도윤 앞으로 가만히 밀어놓으며 입을 열었지요. 이 안의 것은 이제 우리 집안의 것이옵니다. 누구의 것이라 가를 때가 아닙니다. 도윤은 항아리 위에 놓인 연하의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흙이 마르며 갈색으로 굳어 있었고 손톱 밑에는 피가 엉겨 있었지요. 그 손이 새벽마다 밥을 짓고 마당을 쓸고 장독을 닦았던 바로 그 손이라는 것을 도윤은 새삼 깨달았습니다. 아니, 깨달았다기보다 그제야 보게 된 것이지요. 도윤은 입을 열었으나 목이 메어 소리가 바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삼킨 뒤에야 거칠고 떨리는 음성이 흘러나왔지요. 내가 그대에게 큰 잘못을 저질렀소. 눈앞에 있는 사람을 보지 못하고 함께 사는 이의 속을 헤아리지 못했소. 차가이 굴었던 죄가 무겁소이다. 연하는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대답했지요. 무겁지 않습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길게 탓하지도 넉넉히 용서한다 말하지도 않았지요. 그러나 고개를 숙인 연하의 눈가가 불그스름하게 물들어 있었고 무릎 위에 놓인 손끝이 가느다랗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괜찮다는 말 한마디가 입 밖으로 나오기까지 그녀가 얼마나 많은 밤을 삼켰는지는 그 떨림이 대신 말해주는 듯 하였지요. 도만수는 두 손을 모아 쥐고 한참을 내려다보다가 낮고 갈라진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 70평생에 잘한 일이 손에 꼽히지 않으나 하나를 꼽으라면 이 며느리를 드린 것이다. 노인의 목소리에는 과장이 없었지요. 평생을 셈으로 살아온 사람이 처음으로 셈 밖의 말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세 식구는 그 밤에야 비로소 서로의 얼굴을 제대로 마주 보았지요. 아끼는 것이 무엇인지, 쓰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지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말을 나누었습니다. 길고 화려한 대화가 아니었지요. 다만 그랬었구나. 그리 생각했었소. 앞으로는 달리 하자꾸나 같은 짧은 문답이 오갔을 뿐이나 그 짧은 말들이 이 집안에 오랫동안 비어있던 자리를 하나씩 메워갔습니다. 날이 밝자 연하는 항아리에서 은전을 셈하여 꺼냈지요. 가장 먼저 한 일은 마을 변두리에 나와 있는 작은 초가 한 채를 구한 것이었습니다. 기와집은 언감생심이었고 비바람만 겨우 피할 수 있으면 그것으로 좋겠지요. 초가의 지붕은 군데군데 엉성했고 방은 한 칸 반이 고작이었으나 세 사람이 발 뻗고 누울 자리는 되었습니다. 연하는 남은 돈을 세어보고 장부를 꺼내 한 줄 한 줄 기록했지요. 이 돈이 어디에서 왔는지, 앞으로 어디로 가야 하는지 머릿속에서 셈이 돌았습니다. 예전에 연하였다면 그 셈이 차갑기만 했을 터이지요. 한 잎이 나가면 가슴이 쓰렸고 두 잎이 나가면 잠이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달랐지요. 셈을 하되 셈 너머에 있는 사람을 보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이 돈으로 시아버지 약을 지어야 하고 이 돈으로 서방님 장사 미천을 마련해야 하며 이만큼은 비상시를 위해 남겨두어야 한다. 같은 셈이 돼 그 셈의 끝에 사람이 있었지요. 도윤은 달라졌습니다. 날이 새기도 전에 일어나 마을 이곳저곳을 뛰어다니며 품을 팔았지요. 남의 집 논에 물을 대어주고 장작을 패주고 짐을 날라주었습니다. 해가 높이 뜨면 장터로 나가 물건을 옮기는 일을 거들었고 저녁이면 지게에 품삯을 지고 돌아왔지요. 손에 물집이 잡히고 어깨가 결리고 허리가 쑤셨으나 도윤의 얼굴에는 전에 없던 것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것은 제 힘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자각이었고 지켜야 할 사람이 있다는 책임의 무게였지요. 품삯을 벌어오면 도윤은 그것을 연하에게 건넸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하여 마루 위에 툭 놓고 갔지만 닷새쯤 지나서는 연하의 손에 직접 쥐어주었지요. 손이 스칠 때 둘 다 고개를 살짝 돌렸으나 예전의 냉기와는 결이 전혀 달랐습니다.
어색함은 있었으되 차가움은 없었지요. 연하는 여전히 장부를 쥐고 살림의 드나들물 빈틈없이 살폈습니다. 그러나 예전처럼 곁에 있는 이의 숨통을 조이는 방식이 아니었지요. 도윤이 품삯해서 엿 한 조각을 사와도 눈살을 찌푸리지 않았고, 도만수가 가끔 장에서 호떡 한 장을 사물고 와도 타박하지 않았습니다. 아끼되 사람을 마르게 하지 않는 법을 연하는 천천히 익혀가고 있었지요. 도만수 또한 예전의 도만수가 아니었습니다. 초가 처마 밑에 앉아 해를 쬐며 중얼거리는 소리가 달라져 있었지요. 욕심을 부려봤자 남는 것이라곤 빈손뿐이더구나. 노인은 움켜쥐었던 손을 조금씩 펴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하루아침에 너그러운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었지요. 쌀독 뚜껑을 열 때 여전히 눈이 날카로워졌고, 기름병을 기울일 때 손이 절로 멈추었습니다. 그러나 그 멈춤이 예전처럼 오래가지는 않았지요. 잠깐 머뭇거리다가 손을 놓는 것, 그것이 도만수가 할 수 있는 변화였습니다. 어느 날 이웃 노파가 몸져 누웠다는 소식이 들려왔지요. 그 노파는 새 식구가 쫓겨나다시피 할 때 죽 한 그릇을 가져다 준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연하가 솥 앞에서 쌀을 씻으며 도만수에게 말했지요. 옆집 할머니가 알아누우셨다 합니다. 죽 한 그릇 끓여 갖다 드려도 되겠습니까? 도만수는 입을 열었다가 다물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당장 튀어나왔을 말 쌀이 아깝다. 남의 집 일에 신경 쓸 겨를이 어디 있느냐, 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으나 끝내 입 밖으로 나오지 못했지요. 그 말이 걸린 자리에 빈방에서 이웃 노파가 건네준 죽 한 그릇의 기억이 떠올랐기 때문이었습니다. 텅 빈 방에서 새 식구가 나눠 먹던 그 죽의 맛이 노인의 혀끝에 다시 살아났지요. 도만수는 잠시 말이 없다가 이내 느릿느릿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리하여라. 연하는 죽을 끓였지요. 쌀을 아끼되 충분히 넣었고 참기름을 한 방울 떨어뜨려 향을 냈습니다. 뚝배기에 담아 보자기로 싸고 이웃 노파의 집으로 걸어갔지요. 대문 앞에 죽을 놓고 돌아서는 연하의 발걸음은 가벼웠으되 지나치게 가볍지는 않았습니다. 베풀었다는 뿌듯함보다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다는 고요한 만족이 발끝에 실려 있었지요. 새 식구는 비록 큰 집과 넉넉한 살림을 잃었으나 그 이름 속에서 얻은 것이 있었습니다. 도만수는 며느리를, 도윤은 아내를, 연하는 가족을 얻었지요. 그것은 항아리에 담기지 않는 것이었고 빚쟁이가 빼앗아 갈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시간이 흐르자 마을 사람들의 말도 슬그머니 바뀌기 시작했지요. 장터 느티나무 아래에서 안악들이 수군거리되 그 내용이 예전과 달랐습니다. 도만수 영감집 말이냐? 예전엔 그 집 이야기만 나오면 욕이 먼저 나왔는데 요즘은 달라진 것 같더라. 며느리가 보통이 아닌 모양이야. 살림은 여전히 빠듯한데 집안 분위기가 단단해졌다더구나. 연하는 여전히 쌀 한 톨도 소중히 여겼지요. 그것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달라진 것은 아낄 때와 쓸 때의 자리를 가리게 된 것이었지요. 필요할 때는 주저없이 꺼내 쓰되 남을 때는 곁에 나누는 법을 몸으로 익혀가고 있었습니다. 도윤과 연하 사이에는 말보다 먼저 손이 가까워졌지요. 밥상을 차릴 때 그릇을 건네주는 손이 스쳤고 마당을 걸을 때 어깨가 나란히 했으며 어느 추운 저녁에는 도윤이 아무 말 없이 자기 저고리를 벗어 연하의 어깨에 걸쳐 주었습니다. 연하는 고개를 돌려 도윤을 보았고 도윤은 괜히 하늘을 올려다 보았지요. 그런 작은 것들이 쌓여 차가운 기운이 돌던 두 사람 사이에 미지근한 온기가 그리고 이윽고 따뜻한 온기가 깃들기 시작했습니다. 도만수는 늙은 몸으로 할 수 있는 일을 찾았지요. 장독마루를 쓸고 담장에 흙을 바르고 처마에 새 이형을 얻는 일을
더딘 손으로 해나갔습니다. 일을 하면서 노인은 자주 멈추어 서서 마당을 바라보았지요. 며느리가 빨래를 널고 아들이 짐을 나르는 모습을 눈을 가늘게 뜨고 오래도록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에 예전의 샘은 보이지 않았지요. 어느 가을날이었습니다. 햇살이 유난히 좋은 날이었지요. 하늘이 높고 바람이 맑아 마당 끝 감나무 잎이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세 식구가 초가 마당에 나란히 앉아 해를 쬐고 있었지요. 도만수가 가운데에, 도윤이 왼편에, 연아가 오른편에 앉았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지요. 바람이 감나무 잎을 흔들었고 어디선가 참새가 울었습니다. 도만수가 무릎을 두어 번 두드리며 천천히 입을 열었지요. 내 평생에 잘한 일 하나를 꼽으라면 이 며느리를 내 집에 들인 일이다. 연하는 수줍은 듯 고개를 아래로 떨구었지요. 볼이 10개 붉어졌으나 그것은 가을 햇살탄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도윤은 아비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옆에 앉은 연하의 손을 조용히 잡았지요. 연하의 손이 가볍게 떨리다가 이내 도윤의 손을 맞잡았습니다. 세 사람의 그림자가 마당 위에 나란히 길게 누웠지요. 감나무에서 잎 하나가 떨어져 도만수의 무릎 위에 내려앉았으나 노인은 그것을 털어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청송골 사람들은 오래도록 전하였다 하지요. 짠 시아비와 짠 며느리가 한 집에 모여 살았는데 아낌이 아낌을 만나니 도리어 집안이 살아났다고. 벽처럼 쌓기만 하던 아낌이 지붕이 되어 사람을 덮어주게 되었다고. 그 집에서 새어나오는 웃음소리가 담장을 넘어 마을 어귀까지 들렸다고. 마을 아이들이 그 이야기를 들으면 고개를 갸웃거렸고 어른들은 슬며시 웃으며 이렇게 덧붙였다 하였습니다. 아끼는 것이 나쁜 게 아니요. 다만 아낄 줄만 알고 풀 줄을 모르면 그것은 아낌이 아니라 감옥이지. 풀 줄을 아는 아낌이라야 비로소 살림이 되는 법이요. 청송골 고갯마루에 바람이 불면 그 바람 속에 옛 이야기의 조각들이 실려 온다 하였지요.